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구멍가게에 아이스크림 한 개 사 먹으러 나갔다가 인생을 바꾸어 버릴 사건을 마주하게 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살다 이런 일을 제가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사이에 후루룩 일어나게 되면서 한동안 저는 도파민에 절여진 사람처럼 하루 종일 심장이 뛰기도 했었네요. 드라마 속에서나 상상하던 일들이 현실에 펼쳐진 뒤 저도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의 단역이 아니라 꽤 비중 있는 조연쯤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 제 인생의 주인공이 저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럼 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넉넉하지도 그렇다고 특별히 부족하지도 않은 형편 속에서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온 저는 지금 돌아보면 참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들 가족에게 사랑을 받지 않았겠냐마는 저는 유독 그런 마음을 더 많이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그야말로 끈끈하다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서로에게 정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죠. 제가 자란 마을은 인구수 자체가 많지 않은 작은 곳이었고 이웃끼리는 서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밭일을 나가는지,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도 알 정도로 서로의 일상이 낯설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 가족 역시 서로를 더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그 마을이 참 좋았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차가 제각각이었죠. 그래도 같은 동네에서 자란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린 금세 친구가 되고 형이 되고 동생이 되었습니다. 야, 오늘도 딱지치기 하자! 라며 골목길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생겼고 그것이 어느새 가족 같은 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을의 기쁨은 곧 우리의 기쁨이었고 누군가의 슬픔은 모두의 슬픔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 작은 마을에 쭉 머물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어떤지에 대한 호기심보다도 지금 이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따뜻함이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제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다양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특히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을 바꾸고 대우를 다르게 만든다는 현실도 그때 처음으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참 정겹고 속이 편안하긴 했지만 동시에 제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거 알아? 서울에 가야 성공할 수 있대. 거기는 기회가 다르다고 하더라. 그래, 서울 사람들은 학교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기도 하대. 그러니까 다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목을 매달지. 나도 서울 가서 살아보고 싶다. 학교까지 버스를 안 타도 된다니 신기하지 않아? 친구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저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마냥 부럽기만 했습니다. 저는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야 학교에 갈 수 있었거든요. 때로는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버스가 아예 오지 않아 길을 걸어가야 했고 그러다 보면 신발 속까지 젖어 하루 종일 축축한 채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공부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나가고 싶다는 꿈이 생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책을 들여다보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사실 공부라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아이들 대부분은 놀기를 좋아하고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는 걸 어려워하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성격이 좀 악착 같은 편이었습니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렸고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이뤄내고 싶었습니다. 아니, 무슨 공부를 길을 걸어가면서 하고 그래? 그러다가 돌풀이 걸려 넘어질라. 유난이다 유난이야, 응? 집에 가서 밭일이나 좀 도우지. 공부해서 어디다 쓴다고. 뭐 대통령이라도 하게? 혹시 모르죠. 제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릴 땐 그랬어요. 물론 지금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그때는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목표가 뚜렷했고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저에게 꿈도 크다며 슬쩍 비웃음을 흘리기도 했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저에겐 굉장히 절실한 진심이 담긴 말이었단 거죠. 그저 막연히 잘 살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 잘사함이라는 것이 서울에서의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희 동네 어르신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아이들 역시 방과 후나 주말이면 밭일을 도왔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밭에서 놀기도 하고 일손도 거들고 때로는 새참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얼마나 소중하고 따뜻한 시간이었는지 새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즐거움만으론 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 또한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꼭 서울에 가서 더 많은 기회를 만나고 제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중학교 시절부터 저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은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놀 때 저는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어야 했고 시험이 다가오면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공부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간조차도 저에겐 값진 투자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바라는 삶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제가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에서는 제 성적을 따라올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선생님들께서도 기대를 많이 하셨죠. 다영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 지금 내신도 무척이나 좋은 편이니까. 그런데 전국 모의고사 성적은 별로인 것 같아서요. 세상은 넓고 저보다 훨씬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사교육을 빵빵하게 받는 애들에 비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한텐 농어촌 전형이 있으니까 괜찮아. 저희 동네는 워낙 시골이라 학원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물론 제천 시내로 나가면 몇몇 학원들이 있긴 했지만 서울에서 받는 교육 수준과는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저희 마을에는 그 흔한 영어 학원 하나도 없었고 인터넷 강의라도 들으려면 집에 컴퓨터도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여건도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장녀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일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도 컸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시골에선 곧바로 일이 생깁니다. 봄이면 모종을 심어야 했고 가을이면 수확이 기다리고 있었죠. 들판에 나가 흙을 만지고 작물을 다듬으며 느꼈던 건 부모님께서
정말 이른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저희를 위해 고생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제 욕심대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사이가 돈독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서로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조연이 되기도 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장녀라는 이유로 자연스레 책임감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어쩌면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아오게 된 이유 중 하나도 그 책임감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은 무난히 갈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의 진짜 목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서울대였습니다. 서울대에 간다는 것은 단지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이 바뀌는 분기점이었고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동생들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사일이 아무리 바빠도 공부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줄였고 버스 안에서도 책을 펼쳤습니다. 새참을 먹고 나면 조그만 손수건으로 손을 닦고 그 틈에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모의고사 성적 나왔는데 전국에서도 꽤 잘하는 축에 속하는 것 같아. 이대로라면 서울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니까? 아, 정말? 엄마는 말이야. 우리 자영이가 서울대에 떡하니 들어가 주기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 정말 기특하네.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질해야겠어. 내가 진짜 꼭 성공해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줄게. 사실 엄마는 지금도 행복해. 꼭 호강 안 시켜줘도 되니까 우리 자영이 스트레스 너무 받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 말을 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이 얼마나 밝았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영이는 똑소리나게 공부해서 걱정 하나 없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부모님도 으쓱해 하셨죠. 그런 반응이 저를 더 공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는 제 동생들에게도 공부의 중요성을 계속 말하며 모범생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저는 부모님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서울대에 꼭 가고 싶어요. 이번 3년만큼은 저 공부에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농사일도 집안일도 가능하면 동생들한테 맡기고 싶어요. 제가 정말 후회 없이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엔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아이가 학원도 안 다니고 컴퓨터도 없이 서울대에 가겠다는 꿈을 꾼다는 게 어쩌면 무모해 보였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 성적을 믿어주셨고 제 진심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고등학교 3년간은 거의 외길처럼 공부만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외로워도 나는 반드시 해낼 거야 라는 다짐으로 버텼습니다. 그 시절은 저에게 있어 가장 고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빛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엔 늘 하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낯선 거리, 사람들 사이를 당당하게 걷는 제 모습 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내내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체육 시간에도 뛰는 대신 운동장 한쪽에 앉아 영어 단어를 외웠고 쉬는 시간엔 한국사 교과서를 펼쳐놓고 줄줄이 외우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종종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 있냐고 물었지만 저에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목표가 뚜렷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끝에 저는 서울대학교에 당당히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비번호 1번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한 명만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재수를 해야 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한 명이 포기해주기를 간절히 바랐고 결국 그 바람이 이뤄졌습니다. 누군가는 운이 좋았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운조차도 실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저는 절대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성적 관리를 했습니다. 성적이라는 건 한 번 잘 나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책을 내려놓기 전까진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늘 긴장하며 공부했습니다. 20살이 되고 나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자유를 만끽하느라 술도 마시고 여행도 다녔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영아, 맨날 그렇게 공부만 하면 안 지겨워?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재밌을 때 아니야? 그래, 20살 돼서 할 수 있는 것들 죄다 풀렸는데 왜 맨날 고등학생 때처럼 공부만 하고 있냐고. 너네들이나 재밌게 놀아. 난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 사람이 성취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성취감이 밥 먹여주냐? 나가서 놀자니까, 응? 오늘 하루만 술 먹고 클럽 가고 하자. 맞아. 나도 자영이 너 춤추고 노는 거 궁금하단 말이야. 아, 싫어. 나는 목표에 가까워지는 게 제일 짜릿하단 말이야. 저는 친구들의 유혹도 당당하게 뿌리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조별 과제든 개인 과제든 한 번도 빠지거나 미루는 일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행했죠. 그래서인지 졸업할 즈음엔 교수님들께서 대학원 진학을 권하시기도 했습니다. 자영 학생은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적성에 더 잘 맞지 않나? 나랑 같이 우리 연구실에서 공부하면 좋을 텐데. 대학원 진학은 영 싫은가? 교수님의 제안이 정말 감사하지만 제 마음이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요. 저요, 대기업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요.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절대로 여유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서울 생활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니까요. 부모님은 제가 서울에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농번기에도 한겨울 추위 속에도 손에 일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혼자 서울에 올라와 생활하게 되면서 부모님께서는 제 동생들의 기회를 조금은 포기하신 게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땐 반지하 방에서 지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 제 자취방에 왔을 땐 깜짝 놀라며 여기서도 사람이 살 수 있냐고 했지만 저에겐 그 방이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천에서 살 땐 늘 가족들과 함께 지내느라 제 공간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반지하 방은 작지만 오롯이 저만의 공간이었고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었기에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방학 때도 저는 제천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엔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았기 때문이죠. 저는 과외 아르바이트도 했고 학원가에서 채점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자영아, 방학인데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채점 알바까지는 좀 선 넘는 거 아니야?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당연히 해야지. 제겐 모든 게 배움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쉴 틈 없이 살면서도 저는 오히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졸업 후에는 정말 이마에 흰 띠를 두르겠다는 심정으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했던 저는 자기소개서 한 줄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면접 대비도 철저히 했습니다. 부모님은 꼭 대기업이어야 하냐면서 제천에도 일할 곳은 많다고 하시며 은근히 섭섭해하셨지만 저는 그때도 확고했어요. 서울에서 꼭 자리를 잡고선 대기업 임원 자리까지 꼭 오르겠다는 큰 꿈을 가진 것이죠. 대기업에 입사하고 나니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다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대기업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하며 그 타이틀을 즐기고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가늘고 길게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편안한 직장 생활을 지향했어요. 그런가 하면 저처럼 보다 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에겐 승진이 최고의 목표였고 그것이 곧 제 인생을 완성해줄 키라고 믿었습니다. 대기업 다니면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도 좋지 않아? 난 솔직히 결혼만 하고 나면 일하고 싶지 않거든. 회사 생활하는 게 좀 힘들어야지. 그럴 거면 뭐하러 대기업에 입사를 하겠어. 나는 내 삶을 직접 갖고 나가고 싶어. 결혼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임신과 출산, 육아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이 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이잖아. 대단하다. 그래, 너 같은 사람이 있어야 여자들도 임원 자리하고 회장도 해먹고 그런 거지.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일에 매달리며 달려왔습니다. 회사 생활도 6년 차에 접어들 즈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내 비서실로의 인사발령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비서실이라니 좌천인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으니까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기획 업무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회사의 방향성에 기여하는 그런 일들 말이죠. 그런데 엉뚱하게 비서실이라니 실망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비서실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핵심 인물들의 일정을 조율하고 회의 자료를 준비하며 돌발 상황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자리였죠.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건 그래도 내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거겠지?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임원들의 스케줄을 체크하고 중복되는 일정은 없는지, 긴급하게 조율해야 할 회의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회의록 정리도 저의 몫이었기에 저는 어느새 회사 내 임원들의 생각과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서실로 발령을 받았다는 건 당연히 기존에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는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전무 담당 비서였고 전무와는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부서에선 둘 사이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 같다고 표현할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듣게 되었고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무는 사실상 실력보다는 인맥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초대 회장과 오래된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현재의 위치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분의 태도였습니다.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여성 직원들을 향한 발언은 듣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여자가 일을 해서 뭐하나?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김 전무님, 그건 너무 차별적인 발언 같습니다. 삼가해 주세요. 회사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내 말에 돌을 달겠어? 안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여자는 결혼해서 애나 키워야지. 회의는 뭐하러 참석하나 몰라?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치가 떨렸습니다. 이런 분이 전무란 자리에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고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낸 제 전남편 역시 점차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서실로 오고 나서야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하고 회의 준비를 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누구는 누구를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지,
그런 복잡한 감정과 긴장들이 교차하는 곳이 바로 비서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전무의 꼰대 같은 발언이라든지 성차별적인 요소가 가득한 행동은 대기업 임원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저 역시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고 제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목표의식이 더 뚜렷해졌다고나 할까요? 비서실에서 근무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김 전무님만큼은 피하는 게 상책이란 사실은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직급이 높다 보니 다들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지만 속으로는 눈치를 보며 피하는 분위기가 분명했죠. 그러다 보니 기획부서로 발령이 난 제 전 남편은 은근히 대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저런 꼰대 스타일의 상사를 몇 년 동안이나 보좌했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의 인내심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니까요. 그걸 버텨낸 사람이라면 일단 존중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와 전 남편은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없었고, 인수인계 또한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제가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접점이 있진 않았습니다. 사실 김 전무님도 인수인계를 할 만한 내용이 따로 없었어요. 그분은 실무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존재 자체가 그냥 전무일 뿐이었으니까요. 그야말로 낙하산 중에서도 가장 편한 위치에 있는 꿀만 빨고 있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의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던 와중에 갑자기 전무님이 목소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신입 비서를 향해 화를 내고 계셨어요. 아니, 여자가 되어가지고 커피 하나 이렇게 붙어서 무슨 비서를 하겠다는 거야? 밍밍하고 맛대가리도 하나도 없네. 아이고, 누가 탔어? 김 전무가 아니나 다를까 별트집을 다 잡으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분위기가 순간 싸해졌죠. 뭐 수군거리는 말들 사이에서는 오늘 김 전무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하는 말까지 들렸어요. 김 전무는 그렇게 아나무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밑에 직원들에게 화를 내고 분위기를 삭막하게 만들면서 본인 분풀이를 해댔죠. 이게 어떻게 임원의 태도입니까? 하지만 이 일을 수습하기는 해야 했고 나설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전무님, 커피가 마음에 안 드셨을까요? 아니면 제가 밖에 나가서 달달한 커피라도 한 잔 사올까요? 아이, 뭐하러? 여기 탕비실에 커피 재료들이 다 있는데 돈 주고 나가서 사와? 그렇게 돈이 썩어 넘쳐?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타올까요? 내 커피 취향은 알고 있는 거야? 어? 어떻게 된 게? 내 커피 취향 하나 모르는 사람들이 비서랍시고 들러붙을 수가 있어? 저는 속으로 이게 정말 대기업 전무가 할 말인가 싶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믹스커피를 따로 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영 아니야. 왜 이렇게 달지 않아? 하시면서 또 한 번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저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렇게 지 입맛대로 굴고 싶으면 지 손으로 타먹을 것이지. 왜 엄한 비서들에게 분풀이를 하냐고요. 저도 짜증이 나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옆에서 다가오더니 조용히 말하더군요. 전무님 커피는 믹스 3봉지에 설탕 반 숟가락 더 넣어서 타드리면 됩니다. 저는 얼른 그의 조언대로 커피를 다시 탔고 이번엔 다행히도 전무님도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 맛이지 하면서 그 뜨거운 믹스커피를 홀짝이는 김 전무를 보면서 오히려 속이 편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을 찾아가 인사를 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김 전무님 옆에서 비서 생활을 하셨으니까 꿀팁 몇 개만 좀 전수해 주세요.
꿀팁이요? 뭐가 있으려나? 아, 전무님은요, 화나면 왼쪽 눈썹이 올라가요. 그거 보이면 그냥 도망가셔야 해요. 그리고 골프 치고 오신 날엔 꼭 팩 하나 챙겨드리면 기분이 좋아지시니까 참고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꿀팁은 꿀팁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간 저는 전 남편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사실 말로는 표현 안 했지만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늘 하시던 말씀이 있거든요. 받은 은혜는 꼭 갚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밥을 한 끼 샀습니다. 같이 일 끝나고 근처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덕분에 진짜 많이 배웠어요. 도움 안 받았으면 멘붕 왔을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젠 그냥 체념한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밥도 얻어먹을 수 있고 좋네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전 남편이 술 한잔 사겠다고 해서 가볍게 술자리를 이어나갔습니다. 서로 회사 이야기도 하고 가족 이야기, 예전 학창시절 이야기도 나누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서로에 대한 호감이 생긴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날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단번에 아이가 생긴 건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로를 의지하게 되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 둘 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에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도 괜찮은 커플이라며 축하를 해줬고 우리 역시 큰 고민 없이 미래를 함께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35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또 그렇다고 아주 이른 나이도 아니었죠. 서울에서 혼자 살아온 시간이 꽤 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점점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마음 한편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기에 지금의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따뜻한 말과 안정적인 태도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게 실수였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져서 당장 코앞에 닥친 미래를 몰랐던 저를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혼자 오래 지냈잖아. 앞으로는 내가 옆에 있을게. 우리 인생을 지금부터 함께 그려보는 거 난 좋을 것 같아. 그가 건넨 이 말 한마디에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타지에서의 생활이 이렇게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도 대기업에 다니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고 전 남편 또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꼭 사랑만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댁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지만 그곳은 마치 저에게 하나의 역할만을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바쁘게 일하고 있어도 시댁에선 늘 쓴소리를 하셨거든요. 아니, 우리 아들도 안 하는 프로젝트를 왜 네가 한다고 나서서 난리냐? 비서면 비서답게 그냥 뒤치다거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쪽도 경쟁이라는 게 꽤 치열한 편이라서요. 기회가 왔을 때 붙잡는 게 중요한 거죠. 아주 그러다가 우리 아들보다 먼저 승진하겠네. 그럼 우리 아들이 무슨 꼴이야? 아내는 자고로 남편보다 나서면 안 되는 법이야. 항상 뒤에서 조용히 뒷바라지를 해야지. 꼭 김전무나 할 법한 성차별적인 발언을 시어머니께서는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 아니냐고요? 시어머니께서는 툭하면 저를 무슨 종부르듯이 대하셨습니다. 손님을 초대해놓고 저에게 밥상을 차리라고 부르지를 않나
며느리의 도리라면서 쓰잘데기 없는 심부름을 일부러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 본인 아들보다 제가 잘 나가게 될까봐 조바심에서 방해를 하려고 한 행동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에게 매번 내조 타령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본인 아들은 양말 한 짝도 못 찾아 신는답니까? 양말 찾아주는 게 어떻게 내조냐고요. 남편 역시 결혼 전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저를 집안일 전담 가사도우미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바쁜 날에도 오늘 셔츠 안 다렸어? 라며 불평을 했어요. 셔츠 같은 건 당신도 다려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당연히 그걸 나한테 하라고 시키냐고. 난 다려본 적이 없다니까. 엄마가 늘 해줬다고. 그리고 여자가 그런 걸 잘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본 모습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게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아이를 갖자고 계속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난 다정한 부탁이라기보다는 뭔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실적도 좋고 승진도 빠른 편이거든요. 괜히 제가 본인보다 빨리 승진할까봐 견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아이는 좀 더 있다가 가지자고 했고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아이를 천천히 가지겠다고 했다고? 너는 우리 집안의 대를 끊을 셈이니? 여자가 아이를 안 낳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럴 거면 뭐하러 시집을 왔어? 제가 아이 낳으려고 시집 온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 저도 일이 있어요. 바깥 일만 중요하고 집안일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아주 며느리를 잘못 들였어. 그러던 중 결혼 1년 차쯤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의 안색이 요즘 따라 너무 안 좋아 보이길래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별거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회사에서 소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김 전무가 감사에 걸려 조사를 받게 됐고 그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 중 일부도 연루되어 해고될 수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김 전무와 무척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에는 김 전무의 비서로도 일했었고 이후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계속 접점이 있었거든요. 설마 했는데 정말로 연루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저를 팔았다는 거였어요. 결국 김 전무와 엮이면서 남편이 조사를 받는 와중에 가짜 증언을 하고 만 것이었죠. 그건 제가 김 전무님의 명령으로 한 게 아니고요. 와이프가 김 전무 비서실에 있어서 부탁해서 하루 도와준 거예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와이프가 부탁을 하는데 남편으로서 뭐 전달만 해주면 된다고 하니까 한 거죠. 저는 잘못 없다니까요. 이 말이 감사보고서에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남편은 아부도 잘하고 눈치도 빠른 사람이었기에 저를 팔아 자신은 무사히 자리를 지킨 반면 저는 회사에서 비리 연루자로 낙인 찍혀 잘리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그 기회를 타서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런 처사도 기가 막혔어요. 처음엔 남자가 돈을 버는 게 맞다면서 저에게 한번 져주는 셈 치고 입 다물라고 하더니만 제가 끝까지 발악을 하니까 이혼하고 집을 나가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애 낳고 조용히 집구석에 처박혀서 살으라는데 억울해 죽겠더라고요. 저는요, 매일같이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쳤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선 저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곳저곳에 억울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비리 흔적은 제 이름 앞으로 바뀌어 있었고 시댁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자신들은 살고 저만 희생양으로 만든 거였죠.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어 이혼당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나니 어디 이직은 꿈도 못 꿨어요. 뒷말도 많았고 평판도 엉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제천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여동생이 언니가 와서 좋다며 두 팔 벌려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 모습에 또 한 번 울컥했네요. 제천은 조용했고 할 일도 없었고 시간은 많았습니다. 여동생은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남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돕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여름 더위를 견디는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냉동실을 열었더니 아이스크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가 더 먹고 싶은 마음에 구멍가게에 가기로 했습니다. 터덜터덜 걸어서 가게에 도착해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까먹으며 나왔는데 그때였습니다. 시골 마을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그 장면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들 줄은 그 순간은 정말로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시골 마을에도 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벤츠 차량이 줄줄이 4대씩 제 앞에 서 있는 광경은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한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그 장면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벤츠 구경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천에서도 시골 마을인 여기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결코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들 집에 농기계나 아니면 농사일에 적합한 트럭이나 몰고 다니지 비포장 도로에서 하부가 상할 수도 있는데 벤츠를 끌고 다닐 멍청이는 없죠. 저는 멍하니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그 모습을 구경했는데 그중 한 차량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 한 분이 내리시더니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저기요, 혹시 여기 지리를 좀 잘 아십니까? 내비게이션에도 정확히 안 떠서 말입니다. 여기 근처인 건 맞는데 도무지 모르겠네요. 동네 주민은 맞으시죠? 아, 네. 주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도 옛날 집번호로만 봐야 알긴 아는데 근데 어느 집을 찾으시는 건지요? 저희가 찾아야 할 분이 여기 있다고 해서요. 주소는 이 근방으로 나오긴 하는데 혹시 이 주소 아세요? 그러자 그분이 휴대전화를 꺼내 주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소를 확인하다가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그 주소가 낯이 익어도 너무 익은 주소여서요. 저는 순간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집 주소잖아? 하는 생각과 함께 정신이 번쩍 들면서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여기 비싼 차를 끌고 온 사람들이 어째서 우리 집 주소를 들고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전혀 가질 않았거든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 저 몰래 돈이라도 빌려 쓴 건가?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 집이 우리 집이 맞다는 것을 밝혀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순간 스치더라고요. 그런데 빚쟁이라고 하기엔 너무 젠틀한 사람 같았달까요? 정장을 딱 빼어 입은 것이 사채업자보다는 경호원의 느낌이 더 강하게 났으니까요. 저도 대기업에서 오래 굴러먹었는데 사람의 직업 하나 파악하지 못할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여주신 그 주소요. 저희 집인데요? 아니, 저희 집에는 무슨 일로 오세요? 찾아야 할 사람이 누군데요? 그러자 그분도 저도 동시에 예 하고는 되묻고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허둥지둥 차로 돌아가더니 이번엔 중년의 남성 한 분이 차량에서 천천히 내리셨습니다. 나이 지긋하신데도 카리스마가 엄청나시더라고요.
자세나 표정에서 묻어나는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다가오시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 지금 내가 뭘 들은 겁니까?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자네라고요? 잠깐 보자. 예, 제가 사는 집인데요? 아니, 여기에 누구를 찾으러 오신 건데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시던 중년의 남성분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더운 햇볕에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을 입에 허겁지겁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뱉을 뻔했어요. 잃어버린 내 딸을 찾고 있네만 참말로 그 주소가 맞아? 아, 맞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아니, 따님이 이 집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 집에? 이상하다. 근처에 다른 집에는 딸 자식이 없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기억 하나가 번쩍 떠오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분의 손을 덥석 잡고 말했어요. 세상에, 어머어머, 저 따라오세요. 지금 바로요. 따님, 기억났어요. 제가 호들갑을 떠니까 그 자리에 있던 경호원처럼 보이는 사람과 중년의 남성까지도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빨리 따라오라고 종종 걸음을 걸었어요. 마음이 너무 급해 차를 탈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 길은 차로 들어올 수도 없는 좁은 길이었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뛰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뛰었습니다. 그렇게 숨이 턱까지 차도록 뛰어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이리 좀 나와봐. 손님이 오셨다고. 그때 부모님은 마침 남동생과 함께 새참을 드시려고 거실에 계셨고 제가 땀에 젖은 얼굴로 중년 남성 한 분과 함께 들어서자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니, 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니, 저분은 누구시고? 딸을 찾고 있대. 은영이 어딨어요? 달려왔더니 숨이 너무 차서 미치겠네. 은영이? 은영이는 출근했지. 누굴 찾으러 왔다고? 딸? 아이고. 네, 은영이 아버지인가 봐요. 엄마, 빨리 은영이한테 전화해봐요. 지금 일생을 뗄 중요한 순간인데 출근은 무슨 얼어 죽을 출근이야. 그 사무실에 일도 없어서 은영이 맨날 청소만 하던데. 잠깐만. 은영이 번호가 뭐였지? 여보, 은영이한테 전화 좀 해봐. 아니, 정말로 이분이 은영이 아버지란 말이야? 그래. 또 닮은 것처럼 보이긴 하네.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중년 남성분의 얼굴을 구경하고 있으니 그분께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황하시더라고요. 순간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회장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는 식으로 어모라는데 회장님이란 말에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아니, 은영이가 누굽니까? 제 딸은 다현이입니다. 다현이를 찾으러 온 겁니다. 그 순간 저희 가족 모두 얼어붙은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긴 은영이는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오게 되어 우리 가족과 함께 자랐고 정식 입양 절차도 아니어서 본명도 몰랐었기에 그냥 영자 돌림자를 따서 은영이라고 불렀었던 겁니다. 우리는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은영이, 아니 다현이 사진을 뒤졌고 곧바로 회장님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아이요. 이 얼굴 혹시 아십니까? 이 아이가 저희 은영이에요. 회장님의 두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떨며 사진을 만지작거리시더니 깊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소. 내가 어찌 이 얼굴을 잊을 수 있어. 내 딸이요.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다현이 내 딸이 분명하오.
우리 다현이 지금 어디에 있어? 그 절박하고 간절한 음성에 저도 울컥했어요. 저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다현이, 아니 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벙쪄있던 부모님은 만감이 교차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수신호음이 가고 은영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영아, 지금 당장 조퇴하고 집으로 와야 해. 지금 집에 아주 중요한 분이 와 계셔. 은영인 처음엔 당황하며 왜 그러냐고 했지만 제 목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 바로 알겠다고 하며 회사에 말하고 나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회사에 다니다 보니 집안일이라고 하니 조퇴도 어렵지 않게 된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몇 번을 기다리자 은영이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영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을 보는 순간 표정이 싹 굳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은영이를 불렀습니다. 은영아, 네 잃어버린 아버지래. 아니, 너 기억이 제대로 없어서 그동안 집에도 못 가고 우리랑 살았잖아. 네 진짜 가족을 찾은 거라고. 그런데 은영이는 대답 대신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어요. 몸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아, 기억이 있었던 거구나.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어요.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은영이의 표정을 확인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저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지를 못하고 있었죠. 혹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때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생활하고 있었고 평범한 대학생으로 알바도 하고 자취방에서 지내고 있었죠.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짜고짜 혹시 알바비를 받았으면 조금 보내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놀라웠습니다. 항상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려고만 하셨지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던 엄마였기 때문이었어요.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나한테 1,000원짜리 한 장도 가져간 적이 없던 엄마가 왜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모르겠네. 집에 돌 하나가, 아니, 애 하나가 굴러 들어왔지 뭐야? 엄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애가 굴러 들어와? 엄마 설마 폐경 앞두고 뭐 임신했어? 아니지? 얘는 내가 미쳤니? 이 나이에 임신을 하게? 진짜로 애 하나 굴러 들어왔다니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 제천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정말 여중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정말 애가 하나 굴러 들어온 거죠. 엄마, 갑자기 무슨 자선사업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 쟨 누군데? 어디서 데려온 애냐고. 나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정말로 강가에서 주웠어. 이게 말이 되니?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인 즉슨 그날은 여름이었고 부모님이 남동생과 함께 계곡 쪽으로 놀러 나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계곡 끝자락, 강과 이어진 물가에서 물놀이라고 있는데 강물에 뭔가 둥둥 떠내려오더래요. 깜짝 놀란 아빠가 급히 그 아이를 끌어올리고는 119에 신고했고 다행히 숨은 붙어 있어서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대요. 병원에서는 혹시 스스로 생을 포기하려 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아이가 깨어나서 이름도 나이도
어디 사는지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경찰에서도 미성년자고 신원도 파악되지 않으니 당장 뾰족한 수가 없었고 엄마는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는 애를 그냥 집에 데리고 왔다고? 이거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고? 쟤도 불안한지 우리랑 있고 싶대. 이름도 몰라서 그냥 은영아 하고 부르고 있어. 예, 자영아, 생각을 좀 해봐라. 저 어린애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싶지 않니? 고아원 같은 시설로 보내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 그때까지만 보살펴보자. 저희 부모님은 그 어린애가 너무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렇게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저는 주말마다 내려갔지만 은영이는 정말 잘 적응했고 우리 부모님께는 엄마, 아빠 하면서 너무 잘 따랐어요. 저에게도 언니 하며 잘 따랐고 저도 자연스럽게 정이 들어 용돈도 챙겨주고 예쁜 옷도 사줬죠. 아이가 정말 밝고 순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억이 돌아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정이 더 깊어졌고 이제 와서 보호시설로 보내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됐죠. 결국 우리 가족은 그 아이를 진짜 가족처럼 받아들였어요. 저는 서울에 있었지만 늘 내 동생이라 생각했고 우리 가족도 은영이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회장님이라는 분을 보자마자 은영이, 아니 다현이는 얼굴이 굳어졌고 몸이 떨렸고 결국 기억을 이미 되찾았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가족이 함께한 15년 동안 은영이는 기억을 잃은 척하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 가족과의 삶이 너무 편하고 따뜻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회장님이라는 중년 남성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셨어요. 다현아,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현이 마음 하나 몰라주고 내가 너무했다. 한참을 찾았어. 제발 이제는 돌아다오. 아빠, 저는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딱 죽고 싶었다고요. 회장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저희 가족은 그동안 몰랐던 진실을 전부 알게 됐습니다. 다현이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거래하고 해외에 기반을 둔 대형 사업체의 딸이었던 거예요. 어릴 적부터 혼자 유학을 가서 자립심을 키우라는 명목으로 철저하게 독립적인 삶을 강요받았고 매일같이 공부하고 관리받으며 살아왔던 거예요. 저는요, 4살 때부터 영어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했고 친구도 없이 늘 시간도 없이 살았죠. 다 감시당하면서. 그 말에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제야 왜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물가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기억을 잃은 채 우리 가족과 살아온 건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현인 우리 집에서 보낸 그 시간들이 진심으로 따뜻하고 행복했을 거예요. 24시간에 감시당하고 통제당하는 집안에서 살다가 사람들의 정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의 행복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다현인 어느 날 무작정 아무 버스나 골라 타고 이곳 제천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던 거죠. 그런 위험한 순간에 저희 부모님이 우연히 그녀를 발견하고 건져내셨습니다. 처음 다현인 정말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살아온 삶도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 3달쯤 지났을 무렵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으면 이 아빠한테 연락을 했었어야지, 응? 죽어도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기 싫었는데 어떡해. 그 집에 가면 또다시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생을 살아야 하는데 차라리 내 기억이 돌아온 걸 숨기고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은영이로 사는 삶이 훨씬 행복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무려 15년이야. 나 15년을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어. 이분들을 내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면서. 다현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빠는 내 마음 몰랐잖아. 기억이 안 나는 게 편했어. 이분들이 내 친부모님 같았어.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으면 행복할 것 같았다고. 그렇게 다현이는 다현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은영으로 살며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는 아예 주민등록번호까지 새로 발급받았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그렇게 평온한 시간이 흘렀는데 어쩌다 문득 그녀의 진짜 가족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씩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 흥신소의 추정망에 걸려버렸습니다. 은영이를 찾기 위해 수소문 끝에 서울에서 제천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다현이의 친부모였습니다. 하지만 다현이는 완강했습니다. 나 서울 가기 싫어요. 여기가 제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싫어요. 아이처럼 떼를 쓰며 버티는 다현이, 아니 은영이, 아니 다현이를 보며 저희 가족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미 저희 가족에게도 은영이는 막내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찌 천륜을 끊겠습니까? 은영아, 네가 서울에 가서 산다고 해도 내 동생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어. 하지만 너 이분의 자식이기도 하잖아. 어떻게 가족인데 가족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어. 네 진짜 마음은 다르잖아. 그 말을 듣자마자 다현이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죽기보다 싫었을 서울집이 분명히 그리웠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현이의 친엄마가 많이 아프시다고 말입니다. 꼭 다현이를 다시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 말에 다현이는 마침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현이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거죠.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너 서울 가서 우리 까먹으면 큰일 난다. 나 찾아간다. 서울 가서 행복하게 지내. 언제라도 제천에 놀러 오고. 우리 부모님도 늘 너 기다릴 거야. 당연하지. 나 자주 올 거야. 언니 보러, 우리 엄마 아빠 보러. 그리고 있잖아. 언니도 같이 서울에 가자. 직장까지 잘린 마당에 무슨 서울에 가. 거기 가서 뭐 한다고. 복수해야지. 이혼당한 거 언니 잘못 아니잖아. 회사 잘린 것도 그렇고 내가 복수해 줄 수 있어. 아빠도 도와줄 거지? 회장님을 보며 아빠라고 부르자 회장님의 눈동자가 결연해졌죠. 물론 그 아빠라는 단어에 저희 아버지도 덩달아 대답한 것은 비밀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쭉 들어주시고는 복수를 도와주시겠다고 흔쾌히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대기업인데 일개 직원이었던 제가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그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신 줄을요. 알고 보니 저를 쫓아냈던 김전무가 어떻게든 한번 접촉해보려고 했던 바로 그 인물이 회장님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그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철저한 계획 끝에 복수는 시작됐습니다. 다현이는 김전무를 직접 만나 비리와 관련된 대화를 유도했고
결정적인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다현이와 회장님 측에서는 뇌물을 받는 척 완벽한 연기를 했고 숨어있던 형사들이 기습적으로 들이닥쳐 현장을 덮쳤습니다. 김 전무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고 당시 사과 박스를 들고 나타난 저의 전 남편도 공범으로 함께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억울하게 잘린 저를 복귀시키란 명령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손해배상까지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회사 측에서는 조용히 마무리 짓고 싶었는지 저에게 비밀리에 연락해왔습니다. 소송까진 가지 말자고요. 억대의 손해배상으로 해결하자는 소리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 회사에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억대의 손해배상 제한은 솔직히 솔깃했고 충분한 보상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사실이 사내 인트라넷에 공식적으로 게시되었다는 점이 가장 통쾌했습니다. 결국 전 남편과 김 전무는 모든 비리와 관련한 정황이 낱낱이 밝혀지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그들에게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둘 다 인생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다현이의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낙하산이라면 낙하산이겠지만 그래도 저 나름 능력이 있잖아요. 전 이제 다현이와 진짜 가족처럼 지내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모든 일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지만 어쩌면 세상이 저를 위해 한 번쯤은 정의롭게 움직여준 날들이 아니었을까요? 아픈 아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의 미덕이 저에게까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겪은 뒤 저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목표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